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금 오후에 비욘디 시청자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2시는 어떻게 보면 참 나른한 시간인데 오늘 제가 한번 열정적으로 치아 교정에 대한 정보를 또 제공해 드리면서 활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치아 교정, 선생님 저도 받아야 하나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클리어 치과교정과 치과의원 압구정점 대표원장 임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과교정과에서 수련을 받고 동대학교 대학원에서 치과교정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 서울클리어 치과교정과 네트워크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과교정과 수련을 받은 교정 전문의들로 구성이 돼 있고 현재 9개 지점, 11명의 치과의사가 있고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2주 전 금요일에 같은 딱 금요일이었죠. 6월 9일에 이제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서 구순구결 환자의 교정치료라고 치료라는 제목으로 제 은사님이신 그리고 또 대한치과교정학 회장님이신 백승학 교수님의 비욘디 라이브 방송이 있었고 또 저번 주에는 서울에서 구순구결 국제학술대회가 치러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은사님을 따라서 비욘디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어서 이제 영광입니다. 네, 제가 진료하면서 모토로 삼는 말입니다. 세상에 쉬운 교정은 없다. 교정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음. 네. 그냥 이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습관 하나 바꾸는 거, 교정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 모든 교정, 즉 올바르게 만들고 바꾸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아 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정 치료로 어떻게 올바르게 만들까는 당연히 고민을 하는 문제고요. 치료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또 치료가 짧지 않다 보니까 도중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도 분명히 있고 때로는 환자분들의 뭐 유학이나 군대, 뭐 결혼 문제 이런 스케줄까지도 치료 계획에 반영을 해주어야 하고 또 추후 재발, 노화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쉽지 않은 교정을 또 환자분들께 쉽게 해드릴 수 있을까? 저는 늘 고민하고 또 학술적으로 연구도 하고 뭐 세미나도 듣고 뭐 집에 못 돌아가고 뭐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언제나 이제 당연한 거지만 굉장히 당연한 거지만 하루하루를 이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치아 교정을 쉽게 잘 받았다, 잘 교정받았다라고 환자분들이 느낄 수 있게끔요.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주제로 이제 치아 교정 선생님 저도 받아야 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제가 진료를 하면서 느낀 거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치아 교정 치료에 대해서 또 알고 오신 정도가 또 아주 크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정말 저희만큼 잘 아시고 또 제가 더 뭐 말씀드릴 게 없는 정도로 치료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제가 사실 거의 이분들한테는 뭐 박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박사님이시네요 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만 믿고 또 다른 내용적인 거는 잘 모른 채 이제 저를 찾아오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제 교정 전문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교정 치료라고 하는 것이 진입 장벽,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의 이해도가 높고 그냥 쉽게 받을 수 있고 이게 접근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치료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비용 때문일 수도 있겠고 홍보 부족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방송은 이런 어려운 교정을 설명을 막 하기보다는 가능한 쉽게 어떨 때 교정 치료를 받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학술적인 단어는 사실 최대한 안 쓰고 제일 쉽게, 정말 쉽게 설명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초급 정도고 이제 어려운 거 중급, 공급, 고급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교정병원 치과를 찾아오시는가 보면은요, 가장 흔한 이유지요. 뭐 이가 삐뚤빼뚤해요. 입이 나온 것 같아요. 거꾸로 물리는 게 있어요. 검진에서 부정교합이라고 했어요. 뭐 이런 이유로들 많이 오십니다. 근데 이제 검진에서 부정교합이라고 해서 오신 거는 사실 저희한테는 크게 정보가 되지는 않는 내용이에요. 이제 저희가 교정하는 이유는 부정교합이 있어서는 맞는데 사실 부정교합의 종류만 따지자면 이 10손가락으로 다 안 되고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 중 정말 당장 치료해 드리고 싶은 부정교합도 있고
이 정도는 부정교합이지만 그래도 환자분이 치료받을 사항이 아직 아니라고 하면은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이 오시는 이유죠. 이제 삐뚤빼뚤한 치아 배열입니다. 절반 이상은 이것과 관련해서 오시지요. 이제 이 경우는 저희도 뭐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또 환자분들께서 치료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변화를 바로바로 체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기 때문에 치료 만족도도 사실 높은 편입니다. 이가 왜 삐뚤빼뚤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결국 이가 이제 반듯하게 줄을 서야 할 공간이 적어서 그런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공간이 부족한데 억지로 뭔가를 이렇게 끼워 넣으면은 삐뚤빼뚤하고 뭐 울퉁불퉁이 될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까를 고민하게 되고 때로는 이를 뽑는 교정 치료를 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부끄럽지만 이거는 접니다. 네. 교정 치료를 사실 계획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저희는 특히 이제 보이지 않는 어금니 쪽에서 잘 씻게 하는 방법을 많이 고려를 하는데요. 사실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저도 이제 받아보니까 이 사진처럼 앞니 많이 펴졌죠. 그래서 보이는 것에서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앞니 보이겠죠, 아무래도. 밝게 웃을 수 있도록. 이제 앞니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계속 삐뚤빼뚤해지려는 힘도 받기 때문에 나이가 지남에 따라서 이게 더 심해진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게 교정 전후 사진입니다. 저의 전후 사진이고요. 다음은 이제 돌출입입니다. 이제 교정으로 돌출입을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입술을 지지하고 있는 앞니들의 위치를 보이시나요? 앞니들의 위치를 뒤로 쭉 당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입술도 들어가게 되고 입도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돌출입이라는 걸 치료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앞니들을 뒤로 밀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뽑는 공간을 이용하게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를 뽑는 교정 치료를 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뽑기까지 꼭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뭐 이런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어떤 일을 어떻게 뽑느냐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또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넘기겠습니다. 오늘은 넘기고 대신 이제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를 뽑기까지 하는데 그러면은 이를 뽑는 교정으로 가장 치료 효과를 많이 보는 때는 언제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딱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삐뚤빼뚤함은 꽤 심하고 치아의 뻐들어짐으로 인해서 약간의 돌출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정말 이제 이 뽑는 교정 치료로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도록 하고요. 받아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은 이제 치아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복 나간다고 하죠. 너무 좀 옛날 말일 수도 있는데 음식물이 또 낀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보기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프랑스 여배우 지금 나오는 분이 이제 레아 세두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할리우드 스타지만 또 이렇게 당당하게 앞니 사이 공간이 벌어져 있어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앞니 사이 공간만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아까 이가 삐뚤빼뚤한 공간은 반대로 또 치아는 상대적으로 작고 턱둘레는 이제 너무 넓은 거죠. 너무 넓어서 공간이 이제 남아 돌 수도 있죠. 그때는 치아 사이에도 전반적인 공간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교정이 어린 친구들만 받는 거라고 사실 인식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저도 진료를 계속 하면서 이제 요즘은 점점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앞니만 벌어졌을 때 이걸 그냥 레진이라고 뭐 치아색 나는 재료로 때우기도 했고요. 상대적으로 간단한 치료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중년층에서 선생님 저는 예전에 이걸 메꿨는데 더 벌어져요. 혹은 공간의 모양이 좀 예쁘지가 않거나 그 주변으로 뭐 착색이 되면서 때가 타면서 다시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때우기도 하고 씌우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교정으로 힘을 주어서 이들을 이제 붙여놓기도 합니다. 이제 이 경우는 사실 치료가 어렵다기보다는 즉 이제 오래 가는 게 어려운 치료라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은
어금니 쪽에서 일어나는 거꾸로 물림 쪽 혹은 이제 비껴 물림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사실 말씀드리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이제 워낙 이제 입안 깊숙한 곳, 씹는 곳에서 일어나고, 사람 이가 사실 어떻게 잘못 나와도 대부분 다 씹고 적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어떤 상태냐면은 이들이 어금니들이 이렇게 쾅쾅 씹히면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완전히 비껴 물려서 이런 식으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예, 기능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셔도 돼요. 이제 이거는 이제 기능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기능을 더 심하게 방해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가 붙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비껴 물리는 경우 계속 처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릴 때 개선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제 다음은 턱이 큰 경우입니다. 아니 근데 왜 치아 교정을 얘기하는데 턱 얘기를 하느냐 되물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환자분들께 우리가 움직여야 할 치아는 결국은 이제 위턱, 위치하는 위턱, 아래 치아는 아래턱에 떠 있다라고, 베이스에 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거기를 이들이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제 베이스 턱의 위치 관계, 그리고 위턱과 아래턱의 크기 문제는 치아 배열이나 교합, 그리고 씹는 것에 결국은 문제를 가져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아래턱이 위턱보다 크게 앞에 위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보면은요, 가장 흔한 증상이 이들이 이제 거꾸로 물리게 되는 거죠. 윗니가 아랫니를 덮는 게 아니라 아랫니가 윗니를 덮게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사실 딱 봐도 이상한 점이 보이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환자분들이 잘 자각하시고 있고, 또 어머니들도 자녀들이 이제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바로 놀라서 오시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교정으로 해결되는 있는 경우가 반면 또 수술적인 방법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아래턱이 좀 작은 경우도 있겠죠. 저도 사실 아래턱이 조금 작은 경우인데 무턱이라고도 하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런 베이스의 문제가 치아 배열의 문제로 결국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앞니들이 지금 이 사진처럼 앞으로 좀 뻗친다 아니면 뻗으러진다 라고 표현을 하던지,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깊게 물리면서 아랫니를 가린다든지 하는 게 관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요,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턱이 큰 아까의 경우보다는 병원을 잘 안 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를 왜냐하면 이제 귀여운 동안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아래턱 성장이 다 완료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분별이 어렵고요. 따라서 이제 교정병원에 들르셔서 한번 아이의 얼굴 성장을 한번 진단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고요. 미국 교정학회에서는 만 7세 이전에 이제 교정 진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니가 맞닿지 않아요. 뭐 개방교합이라고도 하죠. 보이기도 쉽고 발음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앞니로 뭘 베어먹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비교적 병원에 잘 찾아오시는 편이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결국 이건 닫아드리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여기 원인을 써놨지만 뭐 턱관절의 변화, 뭐 입으로 숨쉬는 습관 등이 있겠지만 이 원인을 못 잡으면 사실 재발이 비교적 잘 되는 치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은 치아가 매복되어서 뼈에서 안 나오는 경우, 그리고 한두 개 치아의 위치가 너무 이상한 경우, 또 치아의 개수가 정상보다 부족한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 검진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숨어있는 매복된 치아를 꺼내는 거, 이제 우리 견인차라고 하잖아요. 이제 꺼내는 거.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매복치를 견인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저희 이제 교정 전문의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이런 매복치를 꺼내주는 치료는 보람찬 일입니다. 정말 뭐 못 나오고 쓰지 못하고 심지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치아들을 완전히 살려내는 것과 사실 다를 바가 없거든요. 아무래도 아직 치아가 올라오는 능력이 있고 또 뼈가 무른 어린 시절에 아이가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이러한 견인 치료를 행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분명히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검진을 통해 일찍 발견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래서 치아 개수가 뭐 정상보다 부족하거나 아니면 위치 이상의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렸을 때 검진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것을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자, 이제 뭐 강의는 마무리가 어느 정도 돼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이제 좀 전에 교정치료를 받는 연령대가 제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된 점이죠.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을수록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를 뽑게 되고 또 임플란트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위해서 혹은 이제 임플란트 식립 전에 치아들을 조금 더 좋은 위치에 가져다 놓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임플란트는요, 제가 쉽게 얘기해서 정말 말뚝과 같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교정으로는 우리가 치아들을 그냥 밀고 당기는 그런 힘으로는 움직이기는 거의 못 움직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겨진 임플란트는 사실 정말로 앞으로의 교정 치료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만약에라도 내가 교정으로 원래 고치고 싶은 게 좀 있었다 라고 하면은 교정 상담을 한번 받아보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은 지금 뭐 질문에서도 하나 나온 것 같은데요. 이들은 평생을 통해서 움직이고요. 이를 뽑은 지 오래된 경우에는 주변 치아들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공간을 메꾸러 들어가고요. 그 결과는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거나, 지금 슬라이드에서 이제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거나, 아니면 솟아오른다라고 또 표현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일을 해놓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뭐 방해를 하니까 그냥 뽑자, 흘러나온 것까지 뽑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신경치료를 해서 깎자라고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정으로 이러한 치료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물론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하겠지만, 그치만 이제 한번 상담받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 올리면서 임플란트 치료를 조금 더 유리하게끔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부정교합의 종류를 더 많이 사실 아직 한참 남아있어요. 근데 더 많이 설명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것만 설명드리고 사실 다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부정교합의 종류는 정말 많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무언가 치아들의 배열이나 위치, 교합 등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교정과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저는 권유드립니다. 뭐 그렇게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점차 접근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니들, 그리고 연구치의 교환이 잘 되고 있는지, 또 개수는 맞는지, 얼굴 턱뼈의 성장은 양호한지, 이런 검진을 위해서 7세 이전에 교정과 방문해서 한번 긴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뭐 마지막에 설명드렸지만 임플란트나 보철 전에 교정 상담은 또 나중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꼭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긴 강의를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네, 네, 채팅창도 중간중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네, 질문도 많이 올라오고,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나씩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올라온 걸 한번 볼까요? 이제 앞니 3개가 포텐자님이신데, 네, 앞니 3개가 0.1mm 정도 벌어졌는데, 이 정도 벌어진 치아도 치아 교정 장치를 몇 년씩 해야 되나요? 몇 년씩, 일단 지금 그냥 질문만 집중을 해서 보면은요, 뭐 0.1mm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부틀랑 말랑이거든요. 부틀랑 말랑이고, 이거를 그냥 메꾸는 데만 하면은 이거는 한두 달 내에도 사실 붙을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예, 그렇기는 한데, 이제 이게 왜 벌어졌나를 사실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교합의 뭐 일종인 뭐 과계교합이라고 해서 깊게 물린다거나 위아래 치아가 좀 부딪히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교정치료를 시행을 해서 빨리 공간을 닫게 되더라도 다시 쉽게 벌어지려는 힘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몇 년씩 해야 된다라기보다 일단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저 0.1mm 정도 벌어진 거는 금방 붙는다. 하지만 그게 이제 오래 가야 되고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치아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붙이는 건 오래 안 걸리지만 그
걔가 벌어지게 된 원인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생각보다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주걱턱은 유전이 되나요? 네, HS 썬님이시네요. 주걱턱은 유전이 되나요? 만약 아이가 주걱턱 유전자를 받으면 어느 정도 나이부터 교정을 시작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고요. 주걱턱은 유전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네, 유전력이 없다고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아까 채팅 제가 얼핏 봤는데, 뭐, 합스부르크 왕가,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제 유전병으로 그렇게 아래턱이 큰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사파, 그림, 아니면 자화상, 그런 걸로 남겨져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교과서에도 써 있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이게 유전력이 무조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성 유전, 열성 유전 이런 걸로 그냥 내려간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유전력은 가지고 있지만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럼 이제 어느 나이 때부터 교정을 시작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꼭 나이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가 키가 자랄 때 이제 2차 성징이 일어나고 키가 자랄 때 이런 아래턱의 성장도 굉장히 과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과하게 그리고 늦게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이른 교정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른 교정은 사실 이렇게 권해드리지 않는 편이고요. 다만 어렸을 때부터 치과를 내원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주걱턱 경향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성장교정이라고 하는 오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장교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1차 교정 혹은 성장교정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좀 더 장기적으로 봐서 아이가 키가 크고 사춘기가 오고 키가 자랄 때 아래턱까지 자라나올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관찰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검진과 그 다음에 계속 팔로업이라고 하죠. 계속 진료는 받되 적정한 단계에서 우리 교정 선생님이 아니면 다른 치과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입을 하게끔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한번 볼게요. 그리고 치카치카님 한번 볼까요? 이게 치아를 꼭 빼야지만 교정이 잘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이제 치료할 때 제일 어렵게 저를 만드는 거는 사실은 이를 뽑느냐 마느냐예요. 이거는 저희가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제 이들을 봤을 때 제가 삐뚤빼뚤한 게 굉장히 심했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제 주변이 다 교정과 선생님들이시지만 어떤 분들은 너는 이를 뽑고 교정을 해야 돼. 너는 이를 뽑지 않고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다 의견이 달랐어요. 네, 굉장히 의견이 달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치료 계획을 세울 때도 이거를 환자분들한테 이를 뽑으면서까지 교정을 해야 할 가치가 있을까라는 거를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봤을 때는 일단 삐뚤빼뚤한 게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입이 약간의 돌출 경향이 있다. 라고 느껴졌을 때는 사실은 뽑았을 때 교정이 더 예쁜 교정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맞고요. 다만 무조건적으로 이를 뽑아야지만 교정이 잘 되느냐, 이건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까 턱의 얘기도 했지만 이러한 이를 뽑고 교정을 할 때는 전반적인 얼굴의 밸런스를 고려하게 되고요. 약간의 돌출 경향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를 뽑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드릴 때가 많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삐뚤빼뚤한 게 조금 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뽑지 말고 한번 해보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하게 된다고 하면 또 한 30분 동안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를 뽑지 않고도 교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답변, 치아를 꼭 빼야지만 교정이 잘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꼭 빼야지만 교정이 잘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뽑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도 또 해보고, 그리고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또 얻어지는 점이 분명히 있어요. 환자분들이 보통 알고 오시거든요. 나는 입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나는 사실 입이 들어가는 걸 원치는 않아요. 이렇게 또 환자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반영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한번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받아 보시는 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네, 질문이 많네요. 네. 네, MSY님의 질문 한번 볼까요? 저는 교정을 옛날에 했는데, 요거가 아니었던 것 같고, 네. 예전에 교정을 했는데 이가 살짝 삐뚤빼뚤해졌어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질문이 지금 없어졌는데. 네. 저기 와이밍 님도 아마 지금 물어보셨는데, 저 이를 빼고 교정하셨나요? 물어보셨는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를 뽑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사이사이를 굉장히 좀 많이 다듬었고요. 네. 제가 거울 보고 이렇게 다듬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교정을 했고, 네. 그렇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도 약간의 돌출입이 있는데, 저는 입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를 그렇게 바라지 않았었기 때문에, 발치는 정말 많이 고민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를 뽑고 이를 다시 해넣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이를 안 뽑고 하다가 이를 뽑는 거는 가능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를 뽑지 않고 진행은 해보자. 치료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지만, 이를 뽑지 말고 일단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정말로 다시 입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럴 때는 이를 뽑자라고 말씀드릴 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는 요 교정을 옛날에 했는데 삐뚤게 됐어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네. 저희 교정하시는 분들한테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또 이것만 가지고 또 1시간 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네, 이는 평생을 통해서 계속 삐뚤빼뚤해지는 성질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뭐 공간이 있는 분들의 교정 치료도 있었지만, 또 공간이 있으셨던 분들은 재발 경향이 계속 공간이 벌어지려고 하는 경향으로 나타나요. 아무래도 이제 공간이 널널한 걸 억지로 조여놨으니까 다시 벌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그런 재발 경향을 저희가 또 막기 위한 치료 계획서부터 그런 저런 계획을 막기 위한 치료도 또 많이 고민을 하게 되지만서도 분명히 돌아가려는 경향과, 그리고 또 노화라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정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이가 굉장히 삐뚤빼뚤해지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요. 그래서 이러한 재발, 노화 둘 다 입안에선 결국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정이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가 움직이기 때문에 교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치료가 끝날 때쯤에는 어느 교정치과든 이러한 재발의 경향과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사실 원래 그런 경향이 있고 저희가 막기 위해서 뭐 유지장치도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교정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쓰이시면 하는 게 이제 맞죠. 예. 근데 이제 재교정 하러 오신 분들도, 저도 이제 재교정을 또 해보는 경우도 있지만, 재교정을 하러 오신 분들도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조그만 거 하나, 그 정도는 선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로 막 봤을 때 이거는 사실 교정을 한번 했지만 너무 많이 틀어져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처음 교정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경우도 사실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재교정을 그러니까 단순히 한두 개가 조금 삐뚤빼뚤해졌다라고 봤을 때는 재교정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하게 틀어져서 오신 분들, 관리가 안 된 분들,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가 재교정을 또 많이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로켓님 한번 해볼까요? 교정을 40대 하는 건 의미가 없을까요? 나이 들어 하려니 다늙어 왜 하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네. 이제 사실 예전 조금 뭐 예전에는 30대 넘어서 교정하는 경우도 조금 나이가 있을 때 교정한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많이 했었는데 계속 연령은 올라갑니다. 예, 계속 연령은 올라가고요. 저희들도 뭐 40대 50대 분들이 이렇게들 오세요. 평생 내가 이거 교정하는 게 소원이었다, 이렇게들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어떤 그 정도까지 소원이었고 한다면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항상 교정은 어느 교정 선생님이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지만 어렸을 때 교정하는 게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맞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 교정하는 거 불가능하다라고 절대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흔하게 말하면 뭐 잇몸 문제도 있겠죠. 잇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임플란트가 심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이가 이미 좀 상실돼 가지고 이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더 생각할 게 또 많아지고 저희 치료도 어렵게 만드는 게 분명하지만서도 이제 그거는 저희한테 편하게 맡기시고 저희한테 편하게 맡기시고 조금 그래도 하고 싶으셨다고 하면 일단은 내가 고치고 싶은 게 뭔지를 제일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시고 어떤 합병증이나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내가 고치고 싶은 걸 다 고치는 교정 치료를 사실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고 나서 저도 정말 고민이 많았고 저도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이런 치료. 저도 이제 사랑니 한쪽을 뽑고 반대쪽은 무서워서 못 뽑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저도 굉장히 만족을 했고 이게 원하셨다고 하면은 저는 분명히 권해드리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교정 치료가 너무 오래 걸릴까봐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요거 CL 플라워님인가요? 네. 교정 치료가 너무 오래 걸릴까봐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네. 일반적인 교정 치료는요. 대부분 병원의 경우에서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보고요. 다만 정말 간단한 부분 교정에 대해서는 뭐 한 6개월 정도 내로 끝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정말 뭐 많이 힘드시겠지만 3년, 4년 걸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치료의 완벽도를 위해서라고 완벽도 때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원래부터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뭐 6개월과 한 3, 4년 걸리는 그런 거에 평균을 내면은 한 뭐 1년 반에서 2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반에서 2년이 걸린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역시 개개인의 차이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1년 반 정도 생각하고 교정치료를 들어간다 아니면 교정치료의 병원에 간다라고 하면은 다른 얘기를 사실 들으실 수도 있으세요. 굉장히 부정교합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교정을 하면 데비님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교정을 하면은 인위적으로 이가 움직이는 거니까 아무래도 치아에 안 좋지 않나요? 잇몸 염증 날까봐 무서워요 라고 써주셨고요.
네. 네. 먼저 지금 질문은 지금 질문 뭐였죠? 지금 잇몸에 대해서. 네, 이를 억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잇몸에 안 좋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일단은 저희가 처음 말씀드릴 때는 관리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때도 있습니다. 관리의 문제가 사실 굉장히 커요. 그리고 타고나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교정 치료로 인해서 잇몸이 안 좋아진다, 단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기보다는요, 교정 치료로 인해서 우리가 가능성이 높아 보일 때가 또 있고요. 교정과 관련 없이 잇몸 염증이 진행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관리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잇몸에 그 염증이 나거나 아니면 잇몸이,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잇몸 염증의 경우에는 관리의 문제가 크고, 그다음에 이제 잇몸이 내려갈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염증 없이 내려가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잇몸이 내려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또 마찬가지로 치료 전에 굉장히 주의들을 드리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잇몸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무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천천히 움직인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 염증은 관리의 문제다. 그래서 교정 치료 도중에 관리를 잘 받으면 잇몸 염증은 컨트롤해가면서 교정이 진행이 가능하다라고는 거고, 그리고 잇몸 퇴축이라고 하는데 잇몸이 내려갈 수 있는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정을 천천히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치과 가보면은, 이거 재밌는 질문이라서 하나 해볼까요? 동네 치과 가보면은 교정 안 하는 데도 많은데 왜 그런 걸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교정 안 하는 데도 많죠. 네, 많고요. 또 이제 교정 전문 치과에서는 다른 진료를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조금 계속 이제 전문화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왜냐하면은 교정이 이제 이렇게 다른 진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교정하시는 분들이 다른 진료를 조금 피하려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생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교정만으로도 생각할 게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교정이 전문이 아니라고 하면은 꼭 교정을 한다기보다는 또 다른 쪽으로 전문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 선택을 하셔서 교정을 안 하는 데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질문이 많네요. 송곳니가 조금 삐뚤게 투명 교정에 대한 얘기가 또 있네요. 예. 송곳니가 조금 삐뚤게 났는데 투명 교정도 할 만한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요즘 굉장히 핫한 주제예요, 사실 투명 교정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저도 아까 이제 이를 뽑지 않고 이를 사이사이를 다듬어서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저도 투명 교정으로 했습니다. 투명 교정으로 했고요. 일단 투명 교정이라고 하는 게 요즘 굉장히 핫하고 뭐 여러 가지 광고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네, 모든 거를 정말 뭐 투명 교정 여러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투명 교정의 적용 범위가 정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요새는 여러 선생님들의 또 여러 훌륭하신 케이스를 보면은요, 거의 철사 교정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아니면 거의 비슷한 정도로 해서 치료 결과를 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투명 교정을 했고, 투명 교정에 사실 굉장히 조금 더 왜냐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교정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환자분들을 위한 게 되는 거니까요. 투명 교정 저도 권해드릴 때 굉장히 많고요. 다만 어떤 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투명 교정, 철사 교정 둘 다 있는데 이거는 결국 무기가 다른 거고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문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다만 이런 점에 있어서는 투명 교정이 유리하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철사 교정이 유리하다라고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예, 그런 편이고, 그렇지만 저도 사실 투명 교정에는 조금 더
더 좋아질 거고 계속 발전할 거고 투명 교정 충분히 할만하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 송은이가 조금 삐뚤게 났는데 투명 교정도 할만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예,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앞니가 뻐드렁니인데 이님의 앞니가 뻐드렁니인데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했어요. 교정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이제 강의 아까 한 얘기에 또 연속이 되는 건데, 예. 임플란트는 교정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이 어금니에 있는 임플란트를 빼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빼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빼는 것까지는 무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위에 보철 이제 심어놓은 임플란트가 아니라 위에 치아들만 다시 수정을 해서 교정을 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금니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금니의 위치, 어금니 임플란트 들어간 위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맨 뒤거나 한 경우에는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정말 뻐드렁니를 교정하기 위해서 이를 뽑는 경우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저 임플란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뻐드렁니에서 이를 뽑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아들의 전반적인 이동이 분명히 필요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임플란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사실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때에 따라서는 저 임플란트를 뽑아야 될 수도 있다. 예, 하지만 그거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마찬가지로 예, 또 진단도 한번 받아보시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것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먼남님, 예, 연예인 중에 치아 교정 정말 잘 됐다라는 케이스가 있는지, 이거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네,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탐 크루즈도 교정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실 연예인들은 교정도 교정대로 하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이를 이제 살짝 한꺼풀 바깥쪽을 벗겨서 이제 이를 씌우는 라미네이트라고 하는 치료들 많이 하세요. 네, 많이 하세요. 이제 이가 정말 많이 삐뚤빼뚤한 경우에는 당연히 교정이 필요할 거고요. 그렇고 이제 연예인분들은 그런 치료를 사실 우리 어디 TV에서 나왔는데 헨리님이 어디 치과 가셔가지고 라미네이트 진료받는 거 나왔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제 연예인분들은 아무래도 라미네이트 쪽을 조금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교정 치료가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좀 빨리 이를 깎아서 씌우는 그런 치료를 많이 하는 쪽으로 저는 일단은 보고 있고요. 다만 그쵸, 이제 그거는 정말 이제 심미 쪽이라고 해서 제일 예쁘게 하기 위한 연예인들이 그런 시술도 분들이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예, 그쵸. 그래서 아까 보신 톰 크루즈도 사실 교정 굉장히 잘 됐는데, 예, 교정 잘 됐고, 우리 축구 선수 호날두도 교정했습니다. 그래서 호날두도 굉장히 잘 됐는데, 사실 그거 플러스 전치부 보철 혹은 라미네이트라고 하는 심미치료도 같이 받는 케이스가 더 많다라고 제가 또 그냥 투머치 인포메이션으로 그렇게 네, 드립니다. 그리고 네, 쉬운 말로 설명하면, 치아 미백은 교정이랑 다른 건가요? 요거 아직 여기 올려 있는 거는 아닌데, 네, 치아 미백이랑 교정은 다릅니다. 예, 그리고 저도 치과대학 들어오기 전에 스케일링이랑 미백이랑 똑같은 건가? 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어요. 근데 각자 사실 다 다른 거고요. 치아 미백은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교정은 있는 치아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스케일링은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게 아니라 치아 틈에 있는 치석, 때를 제거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아 미백, 교정, 그리고 한때 유행했던 단어 중에 급속교정이라고 하는 단어 그것도 있거든요. 근데 급속교정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급속교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라미네이트를 의미할 때도 있다라고 제가 이제 알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게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교정한 지 오래되어 있는데 안에 유지 장치는 평생 해야 되는 걸까요? 요 질문도 있네요. 네, 또 네, 정말 우리 교정하시는 분들, 교정 전문의 선생님들의 숙제죠. 예, 안에 유지 장치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은요, 우리 교정해서 아까 뭐 저의 경우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예, 힘들게 교정했죠. 그리고 앞니 가지런해졌죠. 근데 앞니가 돌아가거나 공간이 나거나 다시 삐뚤어진다고 하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저희가 이제 보험을 한 이중으로 들어놓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안에 있는 유지장치는 최대한 오래 하라고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교정 막 2년 동안 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뭐 저 하나 앞니 이렇게 삐뚤어지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지장치 최대한 오래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예, 나타 아버지 요분의 6살인데 치열이 고르지 않아 고민 중입니다. 몇 살에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네, 6살 정도가 되면은요, 예, 6살 정도면 아직 이게 한국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가 제가 확실하지가 않은데, 네, 근데 네, 만 6살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방문해서 아이가 성장이 잘 일어나고 있는지, 치아의 교환이 잘 되고 있는지를 사실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거고요. 지금 6살인데 치아를 고르지 않다는 건 유치열기 때도 삐뚤빼뚤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가 아직 전이 상태인데도 삐뚤빼뚤한 게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은 아래 앞니나 위에 앞니가 이제 유치에서 영구치로 교환이 되는 시기부터 벌써 삐뚤빼뚤한 게 나타나고 있는 건지, 그게 제가 헷갈리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아까 미국 교정학회에서 추천했던 것처럼 만 7세 이전에 일단은 내원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저 나이 때도 삐뚤빼뚤한 친구들이 있고,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아이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신경 쓰기 때문에 치료 연량이 이제 예전에는 요랬다고 하면은 점점 이게 계속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의 위로도 범위가 넓어지고요, 아래쪽으로도 갈 수 있을 만큼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 나이 때도 이를 펴는 교정을 실제로 해주는 경우도 저도 있습니다. 예, 저도 있고, 아이도 원하고 잘 따라오고, 그리고 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나중에 교정을 한 번 더 하더라도 분명히 지금 하는 게 이점이 될 때는 저도 교정 치료를 권해드릴 때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어리지만 당연히 뭐 병원 가셔서 뭐 진단도 한번 받아보고 검진 한번 받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문제점이 뭔가부터 말씀하실 건데, 그래서 문제점이 뭐다,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잘 들으셔가지고 이제 치료를 또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교정장치 유지 중에 충치가 잘 생긴다는데 제일 끝에 맞나요? 네. 이건 어떻게 예방하나요? 네, 충치가 뭐 근데 이제 교정 유지 장치가 들어갔을 때 충치가 분명히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보통 6개월, 뭐 1년 단위 아니면 2년 단위로 체크를 하게 되는데, 사실 관리만 잘 된다고 하면은 유지 장치 그 사이사이에 충치 생기는 거는 잘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예방하느냐를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뭐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치과 내원하셔서 계속 관리 받아주시고, 두 번째로는 뭐 치간 칫솔이나 치실 같은 거 잘 사용해 주시면서 우리 음식물과, 그리고 치태라고 하죠, 떼끼는 것들, 그거를 잘 제거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예방 잘 할 수 있고, 정말 충치 경향이 심하다라고 하면은 뭐 불소도포화 가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치과 내원하셔서 또 마찬가지로 그것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거의 시간이 다 됐죠.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일단은 질문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사실 제가 질문 고른 내용은
제일 흔하게 궁금하시는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음번에 오게 된다고 하면 더 많이 질문 대답해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오늘 바쁘시고 이렇게 나른한 2시에 또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한 번 더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